물론 한강에 고속부지가 있긴 한데요. 아파트로 점령을 당하고 일반적인 사람들이 이걸 억세스하기에는 굉장히 제한이 있다는 거죠. 수용 공간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제한이 있다는 거고요. 저는 이걸 옛날에 이게 제가 대학원 다니기도 전일 겁니다. 90년대 초반의 사진이거든요. 저는 기억나는 게 어렸을 때 이런 공간에서 놀았던 기억이 나요. 아파트 안에. 지금은 이제 아파트가 상부 공간이 녹지가 되고 그래서 거기서 많이 지하 주차장으로 포함돼서 그렇긴 하지만 저희는 아스팔트 공간에서 굉장히 놀았고 이게 공원 녹지의 어떤 대체적인 성격을 하고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저희는 이런 공간들도 앞으로 양해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아파트, 저희 집의 모습입니다. 제가 아파트 건설할 때 저는 양재천변에 지금 살고 있는데요. 이 양재천이라는 아주 좋은 공간을 아파트가 사유하고 점유하고 있다는 거죠. 이런 공간들을 앞으로 계속 만들어 갈 거냐, 그럼 이런 공간들을 어떻게 공공에게 개방하고 입체적으로 이용할 거냐는 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고 오늘 포럼의 목적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뒤에도 좀 설명드리겠지만 저는 좋은 워터프론트, 좋은 수면 공간이라는 사례라고 보면 이게 디셀도르프의 미덴아펜 사례입니다. 제가 한 3번 정도 여기를 방문했었는데요. 여기는 과거에 항구였습니다. 항만이었던 지역을 새로운 기능을 부여하고 저기 가운데 브릿지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두 가지의 공간을 연결해줬습니다. 그러면서 이 도시 자체가 활성화되고 이 공간 자체가 살아나는 아주 굉장히 좋은 워터프론트의 사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 수면도시가 어떻게 만들어지고 수면도시의 개념 그리고 앞쪽의 입체적인 또 공간을 어떻게 만들어질 거냐는 생각, 그 개념에 대한 얘기 아니고 다 아시겠지만 여기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수면 공간이라는 것들의 가치가 사실 1900년 초반으로 간다 그러면 이 내륙의 어떤 이동의 어떤 공간이었다 그러면 이게 점점점 변하죠. 방금 전에 보여드린 미덴아펜과 같은 그런 도시의 어떤 가치를 창출하는 공간으로 변하는 시기고요. 패러다임이 이제 인식이 된다는 거고요. 수면 공간은 다양한 요소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자연적인 공간이 될 수 있고 직선화된 공간들이 있고 우리가 공간을 어떻게 만드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오른쪽 하단에 보시는 것과 같이 자연적으로 이루어지면 여러 가지 지역천에서 보면 활용할 수 있는 수면 공간이라는 거 엄청나게 많이 만들 수 있고요. 그 수면 공간 안에서도 우리가 만도 있을 거고 분수도 있을 테고 오다도 있을 테고 인위적인 공간부터 이렇게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생각을 해보면 한강의 어떤 폭이 굉장히 넓기 때문에 한강이 한 1000m, 1km 정도 됩니다. 근데 이 샌안토니아랄지 빌바오라든지 이런 공간들은 좀 그 수폭이 작기 때문에 아직 수면 여건이 좀 매우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는 화산 개수가 여름하고 가수기하고 비수기의 화산 개수 차이가 많기 때문에 하산 강면이 굉장히 깊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강의 폭도 문제지만 해외에서 보여주는 것 같은 그런 공간들을 만들기에는 제약 요건이 많이 있다는 측면이 있습니다. 우리 이런 것들 극복을 해야 되고요. 형태적인 극복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이제 디셀도르프 아까 미덴아펜을 말씀드렸는데요. 그 옆에 보면 파미나이드라고 미덴아펜 이쪽 지역으로 이렇게 도로를 썬큰시켜서 입체적으로 만들고 그 위를 그러니까 공원으로 만들었던 사례입니다. 물론 이런 사례들은 다양하게 있는데 우리는 한강에 있는 올림픽 고속도로나 아니면 강변도로를 이렇게 만들려고 하는 시도조차도 안 해왔죠. 다만 이제 절두산이라고 하는 그 공간은 크로스해가지고 만드는 사례는 하나 있긴 하지만 이 횡적인 공간을 전부 다 이 자동차가 정의했던 공간을 녹지로 만들었던 대표적인 사례라고 생각했습니다. 이건 도시 차원에서의 어떤 공간을 변화시키는 사례입니다. 그래서 이 횡적인 공간을 만들고 또 종적인 공간도 만들고 도시 차원에서 링 차원의 굉장히 큰 규모의 녹지를 만들었던 디셀도르프의 사례입니다. 이거는 제가 2008년도 연구를 하면서 굉장히 많이 스터디를 많이 했었거든요. 물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돈의 가치가 이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만큼의 도시의 어떤 부를 창출하고 아까 말씀드린 일자리 창출하고 연결되는 그런 굉장히 좋은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보시는 것과 같이 주말에 아니면 아무 때나 이렇게 좋은 날씨에 사람들이 여기 방문하고 그럼 그 주변 지역의 상권이 활성화되고 그걸 통해서 도시가 발전하는 가장 대표적인 사례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도시와 수면 공간을 연결하는 것들은 다양한 차원에서 우리가 얘기할 수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부분, 저는 그걸 치수도시라고 하는데요. 맨 아랫단입니다. 적극적으로 물을 이용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워터프론트를 한 년만 있던 거를 더 물을 끌어와서 다양한
다양한 면으로 다양화시키고 그래서 물리적이고 불물리적인 것까지 더 방금 전에 보여드린 디셀도르프 사례보다 더 적극적인 사례죠. 그게 우리는 보통 지금 제가 여기는 제목은 수변도시라고 했는데 그게 이제 친수도시의 개념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물과 공존한다고 얘기를 할 수 있고요. 그렇게 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데 저는 보시는 바와 같이 한 두 번째만 되더라도 우리는 수변도시만 되더라도 우리는 성공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친수도시는 뭐 다양하게 신도시 차원에서 할 수도 있긴 하지만 어쨌든 물을 잘 활용해서 입체적으로 활용하고 그걸 통해서 경제 활성화한다는 측면에서 보면은 저희는 친수도시까지는 아니더라도 수변도시 정도는 활용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들고요. 그래서 결국 미래지향적으로 생태적으로 환경이 순환되고 그리고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도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연구를 하면서 12년도에 연구를 하면서 우리나라 국가하천에 대한 전반적인 현황 분석을 한 적이 있습니다. 국가하천 주변으로 보면은 약 야만강 2km 정도가 12.6% 정도가 개발이 된 상태입니다. 특히 서울시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많이 개발이 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그 외의 지역 같은 경우는 사실 광역시 같은 경우는 30% 정도. 그래서 아직 개발이 안 됐다는 얘기는 아직도 그 지역에 대한 수변도시나 친수도시를 조성할 수 있는 여건이 충분히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근데 다만 이 수변공간 주변 지역 같은 경우는 개발이 되더라도 수계적으로 보면 아직 그 여러 가지 이용 실태가 열악하다는 게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거를 여기 앞부분에 있는 연구는 생략하고 세 가지 정도로 저희가 국가철 주변, 이런 한강 같은 주변 지역의 또 문제점들을 한번 조사를 해봤는데요. 특히 이제 이 대규모 개발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환경 용량, 제가 이제 환경 용량이라는 캐피시티라고 하는데 용량이라는 표현을 쓰긴 했지만 대표적인 게 대구 국가산업단지 같은 게 대표적인 건데요. 국가산업단지를 낙동강변에 그냥 대규모로 개발하고 그런 것들이 얼마만큼 영향을 미치냐. 물론 환경 영향평가를 하고 있지는 않지만 이런 대규모 개발을 해서 친수기업이라는 특성을 감안하지 않는다는 그런 특성이 있고요. 그리고 저기 보면 잘 안 보이긴 하겠지만요. 제가 저 왼쪽 아래에 사실은 우리가 친수도시를 만들려고 그러면 좀 더 적극적으로 저기 하천에 들어가야 되는데 환경영향 평가에서 일부러 더 뛰라고 합니다. 한 100m 정도로 뛰라고 합니다. 제가 예전에 세종시 계획을 할 때도 한국도시 계획을 할 때도 남단에 금강변으로부터 더 뛰어라, 100m를 뛰어라라는 게 그 환경영향 평가의 의견으로 나왔는데요. 도시가 더 그쪽으로 물가 쪽으로 가는데 제도적으로 제한이 있다라는 거. 대규모 개발도 대규모 개발이지만 그렇게 된다는 거고요. 그리고 개별 입지로 개발을 하는 지역들, 대표적인 게 이제 남한강이라는 지역, 남한강의 양평이나 남양주 같은 게 대표적인 건데요. 이런 개발로 인해서 경관이 훼손되고 난개발이 일어났다는 거. 이거 누구나 알 수 있는 사례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아까 말씀드린 기개발 상태나 이거는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 이제 부리 같은 경우도 대표적으로 난개발의 어떤 대표적인 사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보시는 바에 남양주나 양평과 같은 이런 것들이 경관적으로 굉장히 훼손되어 있고, 저기 신흥철이 있는 지역인데요, 남양주. 저 지역 같은 경우는 특히 우리나라의 어떤 수변 공간에 대한 개발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지역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지역 같은 경우는 사실 여러 가지 이제 개발 사업 이런 게 있는데 일부분은 생략한 대로 하고요. 환경 친화적으로 정비를 해야 된다는 큰 틀이고 아까 말씀드린 수변도시의 어떤 특성을 변화를 시켜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해외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한번 몇 가지 사례를 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캐나다 토론토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제도적으로 마스터 플랜을 미리 만들고 여러 가지 연결과 네트워크, 수면 공간 만들기에 대한 원칙을 만들어서 장기적으로 접근한다는 겁니다. 토론토의 이제 마스터 플랜에 대한 것들인데요. 보시는 바와 같이 이런 이 수변 친수 공간으로 들어갈 수 있는 여러 가지 기본적인 설계 지침이나 가이드라인을 통해서 주택계획이나 설계 이런 것들이 사전에 승인을 받고 공간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고요. 그리고 스코틀랜드 같은 경우는 여기는 이제 광역적인 컨셉을 가지고 이렇게 접근합니다. 각 지역마다 어떤 식으로 수면 공간을 만들어주고 물론 관련 계획에 따라서 내셔널 플랜에서 이제 가려주는 이 국가계획으로 관리를 하고 있고요. 이런 광역권의 계획으로 수면 공간을 다루고 있다는 게 좀 굉장히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영국 같은 경우는 이제 개별 사업으로 접근하는 건데요.
여기에서 시설이나 규모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더 명확히 줘서 건물에서 바로 접근할 수 있는 그런 체계들을 만들고 높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규제, 그리고 사람들이 아이디어를 공유해가지고 수면공간을 조성한다는 게 가장 큰 특징입니다. 그래서 접근성과 장소 공간 수변, 그리고 건축물 스카이라인들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주고, 이런 거, 이게 이제 다른 계획에 최우선하는 그런 개발 계획 지침이 됩니다. 결국 이제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이 건축이나 도시 차원에서 어떤 가이드라인을 주고, 그게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실현될 수 있는 그런 가이드라인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제가 여러 차례 이제, 이 배터리파크 시티에 대한, 뉴욕의 배터리파크 시티에 대한 것들을 이제 스타디를 많이 하고 있는데, 이게 뭐, 물론 잘 됐다는 사례는 아니긴 하지만, 어쨌든 맨하탄의 허드슨 강변에 있는 이 수변 공간, 수변의 접근, 이런 것들을 가장 잘 구현된 사례라고 저는 판단을 했기 때문에 여러 차례 이렇게 분석을 했는데요. 특히 이제 이런 도시의 도시적 맥락을 고려해서 이런 수변 도시하고 마스터 플랜을 바꾸고 또 변경시키고 해서 그게 구현됐다는 사례로서 굉장히 좀 좋은 사례로 보고 있고요. 또 하나는 이런 것들이 주변적으로 확대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공공성이나 토지형 측면에서의 수변 중심의 기능이나 배치, 그리고 가로나 수로, 그리고 수변 특화지구를 만들어서 역사유산 보존하거나 수변 환경을 보존하고 관리하는 그런 마스터플랜 체계를 만들었다는 게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거기 안에 보시는 바와 같이 수변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한 접근성, 토지형 원칙, 그리고 수변 공원을 배치해서 도로가 점유하지 않도록, 그리고 도로가 보행로를 차단하지 않도록 하는 것들을 미리 컨셉으로 만들었다는 게 특징입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는 시설들에 대한 계획과 연결시켜서 마스터 플랜을 변경시키고요. 그런 것들이 토지형 계획과 연계된다는 게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 워터프론트에 우리가 수면으로 접근할 수 있는 이 양이라고 할까요? 그런 면적을 좀 늘리는 계획들도 같이 하고, 거기 안에는 믹스드 유즈가 이 토지 용도를 혼합해서 접근할 수 있도록 개발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주고요. 물론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 뭐 우리나라도 할 수 있긴 하지만 특화과로를 만들어서 특히 이런 것들을 통해서 수면에 접근할 수 있고, 그 안에는 양면으로는 다양하게 액티비티가 낼 수 있는 접근축을 만들어주거나 시각적인 다양성, 접근성을 확보해주는 계획들, 이런 것들이 동시에 이루어지고요. 그리고 이 가로를 통해서 이 주변에 있는 공원과 연결이 되고 지역 주민의 활동 거점하고 연결이 되는 그런 계획들. 이건 경유로 아다베kel의 김포터미널 초기에 조감되긴 한데요. 이 오른쪽에 있는 것들은 아직 구현은 안 됐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부분들도 하나의 사례로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 송도 같은 경우도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 수면의 접근성이나 이 수면 도시로서의 어떤 특징이 있다고 생각하고요. 이런 것들을 통해서 풍경축을 확보하고 이런 것들도 만들어졌다고 생각합니다. 서울에 대한 뒷부분에 좀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 경관적인 측면에 대해서는 사실 여러 가지 원경, 중경 이런 것들에 대한 경관적인 고려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제주도입니다. 제주 미래 비전 하면서 제가 한 건데, 해안 부분들도 보존해야 될지 아니면 관리해야 될지 번역들도 이렇게 나눠서 관리하는 그런 것들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는 이제 싱가포르의 와이너베이인데요. 이거는 다 아시기 때문에, 근데 여기는 중요한 건 랜드마크의 거점을 만들어야 되는 원칙을 한번 말씀드려봤습니다. 그런 것들이 그린레이를 통해서 만들어지고요. 그런 것들이 시설과 연결이 돼서 만들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대표적으로 아까 배터리파크에서 설명 안 드렸는데, 디셀도르프와 마찬가지로 도로를 선포시키고 이에 공원을 만들고 그걸 통해서 접근성을 확보하는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이게 보시는 바와 같이 도로가 선포시키고 이게 하이웨이가 다운되면서 만들어지는 사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는 수면 공간과 접근성 확보 이런 것들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겁니다. 크게 보가지고 이런 것들이 보면 저는 크게 세 가지라고 생각하는데요. 해외 같은 경우는 국가기 광학적 단위의 어떤 수면 공간 관리 체계를 통해서 만들어진다는 거고요. 두 번째는 공공 네트워크, 그리고 생태환경 조성에서 마스터 플랜, 구체적인 어반 디자인을 통해서 만들어진다는 거고, 이런 것들이 지속 가능하게 계획해서 유지되는 그런 계획 체계와 역할, 공공의 역할이 분명히 있었다는 겁니다. 앞으로는 어떻게 하는 게 좋을지 하나의 대안적인 성격으로서 하나 정도의 예시를 한번 보여드리고자 하는데요. 앞으로의 도시화라는 것은 끊임없이 이루어질 거고 광역적으로 확대되는 것은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도시경제는 더 떨어지지 않을 거라는 생각은 드는데, 그런 것들을 극복하기 수단으로서 저는 이제 제도적으로 이거는 이제
일부 바뀌긴 했는데 이 하천의 어떤 저명화나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은 앞으로 계속 바뀌어야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런 지침들도 계속 바뀌어야 되는데 기본적으로 저는 아이스가 떨어져 있거나 연결되지 않는 녹지 공간들이 이제 앞으로 계속 확보가 연결이 돼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리된 공간들이 연결되는 그런 차원에서 몇 가지 아이디어를 좀 드리면요. 이거는 그냥 개념적인 생각입니다. 남산이나 이런 주변에 있는 공간들이 연결이 되는 건데 그걸 연결하려면 공공이 땅을 확보를 해야 되는데 공공이 땅을 확보해가지고 할 수 있는 방법은 제한적입니다. 왜냐하면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할 수 있냐. 대표적으로 동부이천동의 재건축 단지를 가지고 한번 스타디를 해봤습니다. 용산공원. 지금은 공원 한강으로 가는 연결축이, 녹지축이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단차이에서 뭐 소위 말해서 토끼굴, 개구멍으로 사람들이 다니고 있는데 그런 공간들을 어떻게 바꿀 수 있냐라고 했을 때 저는 기본적으로 이런 재개발이나 재건축을 하는 단계에서 공공기여에 대한 부분들을 이런 부분으로 활용하는 게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마스터플랜을 한번 그려봤고요. 시간이 없어서 제가 생략을 하는데 디자인하고 재개발 재건축을 하는 과정에서 토막재료를 재건축을 하고 그걸 통해서 녹지를 확보하고 그걸 입체적으로 활용하는 예시적인 도면입니다. 그래서 이 재개발 재건축을 하는 과정에서 일부 용적률을 좀 주고 그리고 기부 체납을 통해서 확보하는 부분들을 강화해서 이런 녹지축을 확보하는 것들이 가능하다는 것들을 한번 시뮬레이션을 해봤고요. 그걸 한번 스타디를 한번 해봤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은 제가 예전에 이제 대학원 다닐 때 한번 스타디 했던 거고 그걸 구체화시켜서 한번 해봤던 거고요. 이게 확장이 된다고 그러면 서울시 전체가 그린웨이로 확보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주택을 공급하는 과정에서 충분히 이건 사업성이 있는 걸로 제가 한번 시뮬레이션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강동구도 한번 제가 시뮬레이션을 해봤는데요. 그래서 강동구 같은 경우는 일부 용적률을 확보한다고 그러면 저게 대상지가 실현은 되지 않았지만 세대수를 좀 조정하고 확보를 한다고 그러면은 이 대상지의 녹지도 확보하면서 방금 전에 같은 그런 녹지, 수변 녹지 연결축이 확보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서울시를 대상으로 했지만 이거는 다양하게 입체적으로 활용하고 정부 차원에서 어떤 시도를 해본다면 저희가 행정 녹지축이나 이런 것들이 확보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한번 제안하고 싶은 것은 이런 수변 도시라는 것들은 결국은 이 그림, 에너지 세이빙과 또 연결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런 것들이 만들어지는 과정에 녹지도 확보하는 게 좋겠지만 그 녹지에 이런 다양한 에너지를 세이빙할 수 있는 시설, 친환경적인 시설이 같이 들어간다 그러면 충분히 경제성도 확보하면서 우리가 수변도시의 미래의 어떤 수변도시의 모델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입체적인 수변도시 활용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예,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